그날 새벽 아내가 핑크색 스카프를 두르고 한 남자와 함께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퇴직 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친구 만나고 취미 생활하느라 가장 가까운 사람을 놓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는 제 반성과 충격, 그리고 그날의 진실입니다.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제 이야기일까요? 매일 새벽 아내를 미행하는 남편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49년의 결혼 생활에서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하지만 모든 것엔 까닭이 있죠.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 된 김정훈입니다. 경찰서에서 평생을 보내고 정년퇴직한 평범한 노인이죠. 아내 박영숙과는 23세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며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출가해서 서울 근교에 살고 있고 우리 부부는 강동의 아파트에서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생활은 단순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고 오후엔 복지관에서 바둑을 두거나 등산 모임 친구들과 가벼운 등산을 다녔죠. 낚시를 즐겨해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낚시터에 가곤 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노년의 일상이었어요. 아내는 평생 전업주부였습니다. 아이들 뒷바라지의 집안일, 그리고 교회 봉사활동이 그녀의 전부였죠. 특히 신앙심이 깊어서 새벽 기도와 금요철 야기도는 거의 빠지지 않았어요. 20년 넘게 그래왔으니 저도 익숙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뭔가 달라졌어요. 아내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저 오랜 세월 함께한 사람이니 변화가 있으면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먼저 눈에 띈 건 핸드폰이었습니다. 아내는 원래 핸드폰에 관심이 없었어요. 자식들이나 친구들과 통화하는 용도로만 썼죠.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을 자주 보기 시작했어요. 메시지가 오면 표정이 환해지고 심지어 잠금 화면까지 설정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그런 비밀은 없었는데 말이죠. 여보, 요즘 핸드폰을 자주 보내? 물었더니 교회 활동 때문에 연락이 많아서 하고 얼버무리더군요. 그리고 외출할 때 분홍색 스카프를 꼭 두르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화려한 색상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그것도 이상했습니다. 새 스카프가 예쁘네. 어디서 샀어? 교회 바자회에서 받은 거예요. 예쁘죠? 뭔가 이상했어요. 아내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설레는 듯한, 비밀이 있는 듯한 그런 표정. 평생 봐온 아내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니까요. 교회 바자회 준비한다며 요즘 바쁘네. 네, 봉사활동도 많고 제가 이번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거든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평생 착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경찰로 일한 40년의 경험이 자꾸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내의 변화, 비밀스러운 미소, 분홍 스카프, 이 모든 게 단순한 교회 활동 때문일까요?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면서 아내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새벽 기도를 핑계로 나가는 날이 점점 늘어났고 돌아올 때마다 어딘가 들뜬 표정이었죠. 예전에는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면 경건한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즐거운 약속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나 너무 무관심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은퇴 후에 제 생활에 너무 몰두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바둑, 등산, 낚시.
모두 제 취미였죠. 아내에게 같이 가자라고 권유한 적은 있었지만 그녀가 거절하면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어요. 각자의 공간을 존중한다는 명목하에 사실은 무관심했던 건 아닐까요? 밤에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만 경찰서 근무 시절이 떠올랐어요. 형사들과 함께 보낸 날들, 그들이 다루던 사건들, 특히 강력계 형사였던 최영호가 다루던 사건 중에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인꼬 부부로 알려졌던 60대 부부였어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행동이 이상해지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젊은 사기꾼에게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말도 못 꺼내고 지켜보다가 모든 재산을 잃고 난 후에야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확인해야 해. 내가 미쳐가는 것 같아. 결심했습니다. 새벽에 아내가 나갈 때 미행하기로요. 그날 밤 잠을 설치다가 새벽 4시 아내가 조용히 일어나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숨소리를 죽이며 아내가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옷을 입고 화장대 앞에서 머리를 정돈했죠. 그리고 그 분홍 스카프를 목에 둘렀습니다. 아내가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뒤를 따랐어요. 40년 경찰 생활이 헛되지 않았는지 아내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에서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아내를 멀찍이 따라갔죠. 버스를 타고 약 2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상업지구였어요. 아내는 버스에서 내려 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길 건너편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들고 지켜봤어요. 10분쯤 지났을까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카페에 들어갔고 곧 아내와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죠. 1시간쯤 대화를 나눈 후 두 사람은 함께 카페를 나와 근처 오피스텔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주 한 병을 꺼내 마셨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49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무엇이 부족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늙어버려서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날 아내는 10시쯤 돌아왔어요. 평소처럼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하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물어봐야 할지, 어떻게 이 상황을 대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소주 냄새를 맡았는지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침부터 술을 마셨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목이 메어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저 아니, 별일 아니야라고 중얼거렸죠. 그날 밤 결정했습니다. 형사 친구에게 연락하기로요.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동기인 최영호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은 퇴직했지만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죠. 영호야, 좀 만나자. 급한 일이 있어. 형,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안 좋네요. 만나서 얘기하자. 오늘 시간 돼? 우리는 한강변 공원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본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아내의 이상한 행동부터 미행 결과까지. 말하는 내내 목이 메었습니다. 영호야, 평생 함께한 사람인데 이런 일이. 영호는 진지하게 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퇴직했지만 형사의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형, 결론 짓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그 남자가 누군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봐야 해요. 혹시 그냥 종교 상담일 수도 있잖아요. 영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증거도 없이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오피스텔, 당장 확인해 보자. 내일 아침 함께 미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다음 날 새벽 영호와 함께 아내를 미행했습니다. 역시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선 아내는 어제와 같은 버스를 탔고 같은 곳에 내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카페에 들르지 않고 바로 오피스텔로 향했어요. 어제 본 그 남자와는 만나지 않네요. 영호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오피스텔 앞에 도착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형, 따라가 봅시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로비에서 아내가 탄 엘리베이터가 8층에 멈추는 것을 확인하고 따라 올라갔어요. 복도에 나오자 맨 끝 호실에서 희미하게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인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 앞에 서니 안에서 여러 사람의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영호가 귀를 기울이더니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라고 속삭였습니다. 망설이던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분홍 스카프를 한 노인 여성이 나오다가 우리를 보고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의료기기 체험 장소 맞나요? 영호가 임기응변으로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들어오세요. 좋은 제품이 많답니다.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방 안은 60대 이상 노인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20명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한쪽에선 작은 무대가 설치되어 있고 트로트 가수처럼 보이는 젊은 여성이 노래를 부르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었죠. 다른 한쪽에는 테이블이 놓여 있고 여러 종류의 의료기기로 보이는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신 분들께는 특별히 고급 스카프와 후라이팬을 선물로 드립니다.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든 남성이 외쳤어요. 바로 어제 카페에서 아내와 만났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김이사라고 소개했어요. 영호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형, 이거 불법 사기 판매 조직인 것 같습니다. 노인들을 모아놓고 고가의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수법이에요. 방 안을 둘러보니 아내가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다른 노인들과 함께 앉아있지 않고 김이사 옆에서 무언가를 돕고 있었어요. 마치 이 자리의 주최 측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세계 최초 나노 기술을 적용한 힐링 매트입니다. 이 매트 위에서 단 30분만 누워 계시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관절염, 당뇨, 고혈압까지 모두 개선된다니까요. 김이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허황된 주장으로 노인들을 현혹시키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아내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상가는 300만 원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특별히 150만 원에 드립니다. 게다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소개해 주신 박영숙님 덕분에 추가로 10만 원 할인까지. 김이사가 아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방 안의 노인들이 박수를 쳤고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영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형, 이제 알겠네요. 아내분이 이 사기 판매 조직에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른 노인들을 데려와서 물건을 팔게 도와주는 거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제 아내가 이런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영호야, 아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리가 없어.
분명 오해가 있을 거야. 형,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영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김 이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이사님. 이 제품에 관심이 많습니다만 혹시 식약처 허가는 받은 건가요? 김 이사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곧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건 걱정 마세요. 저희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니라 건강보조용품이라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의료기기보다 뛰어나죠. 영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에게 돌아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0% 불법입니다. 저런 효능을 주장하려면 반드시 의료기기로 허가받아야 해요. 게다가 건강보조용품이라 해도 과대 광고는 불법이고요. 이때 아내가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눈이 마주치자 아내는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김 이사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귓속말로 전했어요. 김 이사가 저희 쪽을 쳐다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두 분 처음 오셨네요? 어떻게 오셨어요? 영호가 대답했습니다. 친구 소개로 왔습니다. 좋은 물건이 있다고 해서요.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오늘 행사는 미리 초대받은 분들만 참석할 수 있어요. 다음에 정식으로 초대장을 받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김 이사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우리를 문 쪽으로 안내하려 했어요. 영호가 천천히 지갑을 꺼내더니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퇴직했지만 그 신분증에는 여전히 위력이 있었죠. 경찰입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 이사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제 시선은 아내와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혼란 그리고 부끄러움이 가득했어요. 여보, 제가 아내를 향해 한 걸음 내딛자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경찰서 동료들에게 연락했어요. 얼마 후 현직 경찰관들이 도착했고 이 불법 판매 현장은 제지당했습니다. 제품들은 모두 압수되었고 김 이사와 몇몇 주요 인물들은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아내는 증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녀가 경찰차에 오르기 전 제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훈 씨, 정말 미안해요. 난 좋은 일 하는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분노, 실망, 그리고 무엇보다 미안함. 아내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어쩌면 제 책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서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른바 힐링 매트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 제품이었고 효능은 완전히 거짓이었어요. 한 대당 제작 비용은 20만 원도 안 되는 저가 제품을 1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피해자 상당수가 고령 노인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원을 날렸고 그 중에는 퇴직금 대부분을 쏟아부은 이들도 있었어요. 아내의 조사 내용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약 3달 전 교회 친구를 통해 이 모임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정말로 건강에 좋은 제품을 소개하는 자리라고 생각했답니다. 그 매트를 써보니까 정말 허리가 좀 나아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분들께도 알려드리고 싶었죠. 아내는 10명 이상의 교회 사람들을 데려왔고 그 공로로 김 이사에게 인정받아 식사도 대접받고 심지어 팀장 자리까지 제안받았다고 합니다. 월급까지 주겠다는 말에 더 열심히 일했던 거죠. 좋은 일을 한다고 믿었어요. 아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내의 말에서 순수한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속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충격과 부끄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테죠. 경찰 조사가 끝나고 우리 부부는 나란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아내는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운전대만 잡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침묵을 깼어요. 여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항상 바빠 보였고 내 이야기에 관심이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말이 화살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정말 아내에게 무관심했던 걸까요? 함께 있는 시간은 많았지만 진정으로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던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리고 처음으로 뭔가 중요한 일을 맡게 되어서 자랑스러웠어요. 평생 집안일만 하다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니 기뻤죠. 아내의 목소리에서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했던 건 인정과 관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충분히 주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대화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어떻게 그 모임에 끌려 들어갔는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저 역시 그동안 무심했던 점들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진짜로 곁에 있진 않았구나. 아내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내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좋은 일 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사기꾼들이 교묘하게 접근한 거야. 그리고 내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어. 그날 이후 우리 부부의 생활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려고 노력했고 그녀의 교회 활동에도 가끔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아내 역시 제 취미에 관심을 보이며 낚시를 같이 가자고 제안하기도 했죠. 김 이사와 그의 조직은 사기와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이런 사기 수법이 얼마나 교묘하게 노인들을 노리는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피해자 모임에 참석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워했지만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위로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아내가 다른 노인들에게 이런 사기를 주의하라고 알리는 활동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복지관과 교회에서 강연도 하고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며 경각심을 일깨웠어요. 내가 당한 일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않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내의 이 말에서 그녀의 강인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실수를 했지만 그것을 바로잡고 다른 이들을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부부의 일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함께 산책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주말엔 복지관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아내는 여전히 교회에 다니지만 이제는 제가 가끔 함께 가기도 해요. 영호는 이 사건 이후로 노인 대상 사기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퇴직 경찰관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노인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죠. 저와 아내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우리 부부 사이의 대화가 많아진 것이에요.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동반자로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거죠. 여보, 그때 왜 날 미행했어요? 어느 날 아내가 문득 물었습니다. 걱정됐어. 당신이 변한 것 같아서. 그런데 왜 바로 물어보지 않았어요?
두려웠나 봐. 듣기 싫은 대답을 들을까 봐.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보같이. 우린 뭐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어야 했죠. 오해와 침묵이 만든 틈이 사기꾼들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많은 노인 부부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켰습니다. 무심함이 낳은 틈을 타는 사기, 가족의 관심이 최선의 예방책이라는 교훈을 주었죠. 아내는 이제 그 분홍 스카프를 더 이상 매지 않습니다. 대신 제가 결혼 기념일에 선물한 하늘색 스카프를 즐겨 두르고 다녀요. 그리고 저는 아내가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냐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조심히 다녀와라고 말하며 믿음을 표현합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49년의 결혼 생활 속에서 그것을 쌓아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쌓아갈 것입니다. 비록 한때 균열이 생겼지만 그 균열을 통해 우리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어요. 이제 저는 매일 새벽 아내를 미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함께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서로의 하루 계획을 나눕니다. 작은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은 거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관심과 대화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서로를 믿되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솔직하게 대화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 부부처럼 위기를 극복하고 더 단단해진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